안녕하세요. 캔들피규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금리 인상이 중요한 부분인 건 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에 아직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미 연준에서도 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생각이 없다는 말도 했었고 지금 경제 상황상 돈을 걷어들일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얘기했던 게 항상 자산시장의 가격 거품이 빠지기 전에는 먼저 시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엔 중앙은행이 긴축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됐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실제로 1990년대 초반의 일본 경제에서도 그랬고 2008년 당시의 미국 경제에서도 항상 반복해서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같이 됐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금리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현재 전반적인 대세 여론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비리비리한 상황이니까 벌써부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인 건 맞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벌써부터 부각되고 있는 건지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놓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미리부터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근거를 들어보자는 거죠. 네. 먼저 인플레이션 우려의 첫 번째 근거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를 점점 키우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파괴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파괴되기 전에는 당연히 그때 세계는 안정적인 무역이 가능했으니까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 제품을 싸게 만들면 다른 국가에서는 또 그 제품을 싸게 수입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생산에 코로나라는 방해 요소가 없었으니까 납기나 공급량에 큰 변수가 적은 편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인 밸류 체인이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생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국 내의 자체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특히나 필수품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터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무슨 부품 하나 빵꾸 나면 조립 라인 전체가 멈추는 홍역도 겪으면서 변수 줄이려고 자국의 조달 비중 늘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공급망 중심으로 바꾸면서 그 사이 기존 세계 공급 밸류 체인이 많이 바뀌었죠. 네.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로 무역 환경 자체가 바뀌면서 기존에 싸게 들어오던 제품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런 여건에 각 나라별로도 물가가 올라가는 환경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싼 거 중심이 아니라 안정성을 포함한 형태로 공급망이 갖춰지니까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의 두 번째 요인으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공급됐다는 사실인데요.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과감하게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화면을 보시면 2008년의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쳐서 3조 달러 가량의 유동성을 시장에다가 공급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었던 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싼 물건이 인플레이션 막는데 큰 역할을 했죠. 네. 중국은 2001년부터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교역 시장을 활발하게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렴한 토지 비용에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다가 특히나 미국에다 가격이 싼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공급된 3조 달러 가량의 유동성을 중국 경제가 거의 다 흡수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당시에 미국은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치고 중국은 그런 미국에다가 가격이 싼 제품을 수출해서 미국은 중국의 싼 제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중국 경제 역시도 미국에서 공급된 유동성으로 돈을 벌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8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번에 공급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를 맞은 가게와 기업을 지원하는데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의 정부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동시에 공급하게 됐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게 또 2008년하고는 다른 점이 이번 유동성 공급이 규모도 규모인데 사실은 진행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공급됐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 기간이 6년에 걸쳐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 3개월 만에 2008년과 같은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확 다가오네요. 네. 그렇다면 결국 인플레이션 현상은 통화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어찌 보면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의 세 번째 요인으로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 농산물과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나 경기 회복은 굉장히 더딘 상황인데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만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향후에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그 비용 규모도 같이 커져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의 네 번째 요인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 나라들이 많은 빚을 늘리게 됐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여파를 맞은 가게와 기업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또 기업대로, 그리고 가게는 또 가게대로 GDP 대비 부채 규모를 많이 키우게 됐습니다. 참고로 특히 이 빚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이제 각국 정부들은 이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게와 기업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각 경제 주체들이 빚을 직접 갚아서 부채 규모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각 경제기관들이 평가하는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의 현실 여건을 보면 당장의 빚을 갚으면서 부채 규모를 낮추는 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법으로 각 정부들이 물가를 상승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돈 가치를 떨어뜨려버리면 숫자는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경제 주체들이 빚을 직접 갚아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고 현실 여건상 그게 어려우니까 물가를 올리고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GDP도 똑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돈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똔똔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은 얘기가 복잡해질까봐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화면에 간단한 공식을 보면 국내 총 생산인 GDP는 그냥 물가에다가 생산량을 곱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물가로 1,000원짜리 물건을 한 개 만들면 GDP 규모는 1,000원이 되는 거고요. 물가를 올려서 1,100원짜리 물건을 똑같이 한 개 만들면 이번엔 GDP 규모가 1,100원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산해도 물가를 띄우면 GDP 규모도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GDP가 올라가는 구조네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물론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생산량이 더 떨어지면 부채 비율을 낮추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향후에는 분명히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의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서 향후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최근 들어 채권 시장에서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돼서 언젠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보다도 조금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미국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만큼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빠르면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인 금리 인상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오늘 내용이 당장 지금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과거의 경제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보통 1, 2년 빠르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오늘 내용은 나름 경제에 대한 생각을 넓혀주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경기가 좋아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건 공통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